4. 예기. 예의에 관한 서적. 예식을 배우지 않고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초기의 예식은 종교적 행사에만 제한되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궁술 대회나 봉건 제후의 회의와 같은 모든 세속적 행사에서는 예식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예는 고대 중국 사회 활동의 모범이거나 또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자가 탄생하기 훨씬 전에도 예라고 알려진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있었으며 주공에 의하여 처음으로 내용이 정리되고 성문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성문화된 예와 과거의 성문화되지 않은 예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봉건 제국의 전통적인 예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어떤 봉건 국가에서는 무식한 탓으로 예의 올바른 정신에 어긋나는 예의 규범이 행해지고 있었다. 공자의 저술 속에 인용되는 말로 미루어 보아 공자가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예에 관한 서적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주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라와 상나라의 의식에도 익숙하였으나 그가 매력을 느낀 것은 완벽하고도 우아한 주나라의 의식이었다. 그가 주나라의 의식에 매력을 느꼈다는 것은 그가 예에 관하여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는 고대 의식의 근원과 의의를 강조하고 예는 정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당시의 저속화한 예를 비판하면서 정감이 없는 예는 모의의식에 불과할 뿐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의식이 다만 보석이나 명주를 선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아는가 하고 비분간개하였다. 또한 그는 장례식에 있어서는 지엽적인 의식 절차에 관한 세심한 주의보다는 깊은 슬픔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5. 역경. 성패 소장에 관한 서적. 공자는 그가 공부한 모든 고전 중에서도 특히 역경을 좋아하였다. 그가 역경을 얼마나 자주 보았던지 소위 위편 3절이라고 알려졌듯이 책을 맨 줄이 3번이나 끊어졌었다. 이 책은 8괴에 입각한 기발한 철학 체계를 기술한 책이다. 8괴는 복희시 통치 당시 거북의 등에 나타난 신비스러운 그림에 계시받은 것이라 한다. 이 8괴에 주나라의 문왕과 그의 아들 주공이 불의를 붙였다. 공자 이전의 시대에는 이 책은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었다. 8괴를 사용하여 중국 사람들은 우주의 신비를 파악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애군을 면하고 기회를 잘 이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시경과 함께 역경은 고대 중국 사람의 천재적인 특징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역경은 미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과 또 시원적과 단순함을 깊은 지식을 나타내는 예술적인 상징과 결합시키고 있다. 역경은 철학서인 동시에 예술 작품이며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결합인 것이다.
역경에 의하면 우주는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끊겨지지 않은 직선이 양을 나타내고 끊겨진 직선이 음을 나타내는데 음과 양은 자연의 이원적인 힘인 것이다. 양은 남성이고 음은 여성이다. 양과 음은 각각 하늘과 땅, 해와 달, 빛과 어둠 또는 삶과 죽음이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두 개의 상징만으로는 너무 제한되어 있어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지 못함은 명백한 일이다. 그래서 고대의 성현들이 세 개의 줄을 겹쳐서 자연 현상을 상징하는 팔괘를 만들었다. 팔괘는 다음과 같다. 하늘, 땅, 번개, 물, 산, 바람, 불, 습지. 이 당초의 팔괘는 공자가 다시 10개의 낮게 첨가물을 덧붙여 64괘를 만들 때까지는 철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64개의 하나하나는 자연현상이든 인간현상이든 간에 우주현상의 하나나 또는 그 이상을 상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6. 춘추. 춘추 시대의 연대기. 공자는 편찬은 많이 하였으나 저술은 별로 하지 않았다. 춘추가 거의 유일한 저작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춘추는 서력 기원전 722년부터 서력 기원전 481년에 이르는 노나라의 중요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춘추가 연대기라고 불리우는 것은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연, 월, 일, 계절과 장소를 서두에 적었기 때문이다. 당시 봄이라 함은 여름을 포함하는 뜻을 가졌고 가을이라 함은 겨울을 포함하는 뜻을 가졌으므로 각 사건의 기술은 춘이나 추라는 말로 시작되었으며 책 전체에 걸쳐 춘과 추라는 말이 무수히 나오게 되었다. 춘추는 작고 큰 사건이 모두 일자라는 줄에 끼어진 구슬처럼 되어 있는 일기와 같다. 사건의 기술은 가능한 한 간단히 되어 있으면서도 인간관계와 자연현상을 모두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자료를 모아두는 데는 좋은지 모르나 역사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의 훌륭한 점은 모범적인 역사책이라는 점에 있지 않고 다른 점에 있다. 첫째로 공자는 전통적인 기술 방법과 달리 비록 노나라의 공식적 기록에서 자료는 수집하였으나 편찬한 국수주의적 입장을 떠나 제 국가 간의 조직이나 또는 전 중국의 평화와 단합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공자는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춘추대의라고 알려진 충성이란 성스러운 의무를 가르쳤다. 공자는 당시의 모든 추악과 악덕을 숨김없이 기록하였으며 또한 칭찬하거나 비난함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냉정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적인 그의 역사 철학을 알 수 있다. 춘추의 중심적인 논리는 선정의 모범을 확립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제후를 물리치고 또한 탈선한 대신들을 비난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단결이란 대의를 옹호하려는 데 있다. 셋째로 역사의 기록은 관청의 소관이었는데
공자는 그것을 민중의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역사를 평민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위에 춘추에는 많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춘추는 중국 정치학의 원본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